심장이 너덜너덜합니다. 비가 오면 그날의 흙먼지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수천억 재산을 가졌다고요? 다 소용없습니다. 내 아들놈 무덤 앞에서 웬 계집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애가 내 핏줄인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너는 누구니? 그때 내 목소리는 떨린 게 아니라 갈라진 눈바닥처럼 비참하게 찢어졌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을 본 순간 멈췄던 심장 판막이 뒤틀리며 피맛이 입안에 확 돌더군요. 내 죽은 아들놈, 그 녀석 눈매랑 어쩌면 그리도 똑같던지. 아이는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진흙탕을 굴러가는데 내 등줄기에선 식은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아이가 흘리고 간 그 낡은 스케치북. 손을 덜덜 떨며 펼쳤을 때 내 눈을 찌른 건 그림이 아니라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종이는 다해지고 크레용은 몽당 연필보다 짧아져 있더군요. 내가 왜 이럴까요?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무심할 수 있나? 나는 억대 외제차 뒷좌석에 앉아 비단 시트를 만지면서도 입안에는 15년 전 자식 내쫓고 먹었던 그 눅눅한 흙먼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내 손자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찬 바닥에서 그림을 그릴 동안 나는 금칠한 변기에 앉아 밥을 먹었단 말입니까? 새벽 4시 30분. 세상이 다 죽은 듯이 고요한데 서아 몸은 귀신같이 눈을 뜹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몸을 뜯어낸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지하실 같은 단칸방의 한기가 뼈마디 사이사이로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나는 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야 하나요? 고모네 분식집 주방. 어제 장사하고 남은 떡볶이 판에 시뻘건 국물은 굳어서 핏자국처럼 보입니다. 그걸 철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는데 손끝이 갈라져 피맛이 입안에 도는 것 같습니다. 서아 인생이 이 눌어붙은 음식 찌꺼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목구멍에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은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 본선 날입니다. 미술 선생님은 제 그림이 특별하다고 했죠. 하지만 고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꿈이 아니라 독입니다. 미술? 야, 정서아. 내 팔자에 무슨 그림이야? 그림 그리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그 말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제 가슴팍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그림은커녕 당장 내일 먹을 쌀 걱정이나 하라는 고모의 눈빛. 그 차가운 시선을 받을 때마다 심장이 뒤틀리는 통증을 느낍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 핏줄한테 저토록 모진 소리를 뱉을 수 있을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다락방으로 도망치듯 올라왔습니다. 좁아터진 방,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여기가 제 유일한 숨구멍입니다. 벽장 깊숙한 곳, 낡은 신문지에 쌓인 캔버스를 꺼냈습니다. 3개월 동안 밤잠 설쳐가며 눈이 빠질 듯한 통증을 견디며 그린 그림입니다. 비 오는 날의 약속. 그림 속에는 빗줄기 사이로 환하게 웃는 노인과 한 소녀가 있습니다. 현실의 서아는 흙탕물 범벅인 운동화를 신고 있지만 그림 속의 서아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입안에는 15년 전 죽었다는 아빠의 비린 기억 대신 이름 모를 할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이 가득 차오릅니다. 할아버지, 오늘 꼭 보여드릴게요. 내가 그린 이 가짜 행복이 진짜라고 말해달라고요. 서둘러 짐을 챙깁니다. 몽당 연필보다 짧아진 크레용, 다해진 붓 가방. 이게 내 전 재산이고 내 목숨줄입니다. 가슴 중앙이 옥죄어오는 긴장감에 등줄기로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흐릅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잡아야 할 건 분식집 국자가 아니라 저 빗속 어딘가에 있을 약속이니까요. 설령 그 끝에 벼랑 끝 같은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서아는 달려야만 했습니다. 1년 전 가을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퍼붓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도 내 인생은 진흙탕 속에 처박힌 꼴이었죠. 미술학원에서 돌아오는 길, 비바람에 뼈마디가 쑤셔오는데 공원 벤치에 웬 노인네 하나가 짐짝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죽어요. 우산 없으세요? 아이 한 몸 가리기에도 벅찬 작은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비 맞은 유기견처럼 젖은 눈을 들어 나를 보더군요. 괜찮단다. 그냥 좀 쉬는 게야. 그 목소리가 너무 시려서 심장이 덜컥거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나? 세상에 서아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저 할아버지는 아이보다 더 깊은 심연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우산을 그 노인 손에 쥐어주고는 미친 듯이 빗속을 달렸습니다. 등줄기에 타고 흐르는 게 빗물인지 서러움인지도 모른 채로요. 다음 날 돌려받아야 할 우산을 핑계로 찾아간 할아버지의 집은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내 목구멍에 뜨거운 불덩이가 컥 하고 걸렸습니다. 벽마다 가득 찬 그림들. 그것들은 우아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피눈물을 짜서 벽에 발라놓은 것 같은 처절한 고해성사였죠. 와, 할아버지가, 이 그림들 다 할아버지가 그리신 거예요? 노인은 한때 천재라 불렸던 화가 한민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름값이 무슨 소용입니까? 15년 전 그 잘난 재벌 회장인 아버지에게 개처럼 쫓겨나 이 좁아터진 방구석에서 가난이라는 괴물과 씨름하며 폭삭 늙어버린 산송장일 뿐인데 서아는 그가 제 아비인 줄도 모르고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머리는 허옇게 새고 허리는 굽어버린 아버지가 만든 가난이 아들을 그렇게 노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서아야, 빛을 그리려 하지 마라.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 법이야. 내 인생이 그 시커먼 그림자 속에 처박혔다고 해서 내 그림까지 어둠에 가두지는 말거라. 서아는 그 노인에게 자신의 밑바닥을 다 보여줬습니다. 가난해서 그림을 못 그린다는 말, 고모의 모진 구박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긴다는 얘기까지 전부 다요. 할아버지, 저는 그림 그릴 때만 숨이 쉬어져요. 남들은 배부른 소리라는데 나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노인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젊은 날 그 지독했던 하늘 다시 마주한 것처럼요. 그는 서아에게 붙잡는 법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야, 빛을 그리려 하지 마라.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 법이야. 내 인생의 그 시커먼 그림자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응시해서 캔버스에 쏟아내라. 기술은 손끝이 하지만 진짜 그림은 심장이 하는 거란다. 노인은 서알에게 진심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기교 부리지 마라. 예쁘게 그리려 하지 마라. 내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그 비릿한 슬픔을 그대로 종이에 긁어대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2번씩 서아는 그 노인의 집에서 영혼을 도려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아가 그린 비 오는 날의 약속은 바로 그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서아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 할아버지. 병원 복도에선 늘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비린내가 납니다. 6개월 전 정정하게 붓을 휘두르던 그 할아버지가 침대 위에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는 쇳덩이를 긁는 것마저 위태로웠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뜨겁던 예술가의 손이 이제는 얼음장보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그 손끝이 서알의 손등을 파고드는데 마치 마지막 생명줄을 붙잡는 것 같아
심장이 뒤틀리더군요. 서아야, 내 말 잘 들어라. 이번 미술대회 꼭 나가야 한다. 할아버지는 피를 토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구멍에 뜨거운 불덩이가 걸린 사람처럼 헐떡이며 내게 약속을 강요했습니다. 세상 천지의 서아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죽으면서까지 자신에게 붓을 들라고 합니다. 내 그림을 세상에 던져버려라. 할아버지는 그게 보고 싶구나. 비 오는 날, 누군가와 우산을 쓰던 그날을 그려라.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노인의 심장 박동기가 멈췄을 때 서아의 세상도 멈췄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데 그게 눈물이 아니라 몸속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유명한 화가였다는 말이 무색하게, 빈소는 텅 비어 있었어요. 조화 한 송이 제대로 없는 그 썰렁한 방에서 나는 상주도 아닌 주제의 구석에 박혀 꺽꺽 울었습니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서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모질 수 있나? 제 자식을 15년 넘게 내팽개친 그 비정한 아버지는 자식이 죽어 나자빠진 이 순간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치는데 서아는 영정사진 속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를 버린 이름 모를 재벌 회장을 향해 피를 토하듯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제 아비의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한 그리움과 증오가 46의 나이에 이른 노인의 몰골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심장 판막이 뒤틀리는 통증에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주도 없는 조용한 빈소에 구두 굽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딸깍딸깍. 고급스러운 비단 옷차림, 은은하게 풍기는 비싼 향수 냄새. 이 쾌쾌한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 장례식장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노부인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를 버렸던 집안, 그 화려한 지옥에서 온 한정우 회장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자는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하지만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처절하게 울더군요. 그 여자가 들고 온 하얀 국화송이가 바닥에 떨어지는데 서아 가슴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폭포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왜 할아버지 앞에서 저토록 피눈물을 흘리는 걸까? 서아의 낡은 운동화와 그 여자의 반짝이는 보석 반지가 한 공간에 섞여 있는 그 순간 서아는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게 그리라고 했던 그 비 오는 날의 약속이 단순히 그림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이 징글징글한 가난과 부유함의 경계를 허물어뜨릴 피 튀기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아의 속은 새카맣게 타서 재만 남았는데 시간은 무심하게도 흐르더군요. 고모네 분식집 주방 예선통과 통지서가 날아들었을 때 서아는 기뻐서 온 게 아니라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점심 손님 몰릴 텐데 늦지 말고 기어들어와. 그림 나부랭이 그린다고 쌀이 나오냐? 본선날 아침에도 고모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내 등덜미를 쳤습니다. 서아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지 오래인데 그 위를 소금으로 문지르는 것 같았죠. 서아는 대답 대신 30년 된 낡은 가방을 쥐어짜듯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엔 내 목숨보다 소중한 할아버지와의 약속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대회장에 도착한 순간 내 입안에는 비릿한 피맛이 돌았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우아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부잣집 아이들. 그 틈바구니에서 내 낡은 운동화에 묻은 흙먼지가 왜 그리도 시커멓게 보이던지.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다를 수 있나? 누구는 금칠한 캔버스에 꿈을 그리고 누구는 끼니를 걱정하며 영혼을 갈아 넣는데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비 오는 날의 약속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서아 심장이 뒤틀리던 그날의 빗줄기를 하나하나 그어내렸습니다. 그림 속 노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서아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마치 저승사자처럼 줄지어 다가옵니다. 서아 차례가 되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서아 그림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아의 그림을 훑는 순간 목구멍에 뜨거운 불덩이가 걸린 것처럼 숨이 턱 막히더군요. 이 그림, 이 구도와 이 붓터치, 누구한테 배웠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고막을 찢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아는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시는 할아버지요. 그 남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서아의 낡은 붓가방, 다해진 붓끝을 번갈아 보더니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 긴박한 침묵 속에서 그는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진심이라.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한이 맺힌 그림이군. 대상, 정서아 학생. 서아는 왜 이럴까요? 왜 하필 지금 서아 옆엔 아무도 없는 걸까요? 상장을 받아든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종이 위로 툭, 툭 떨어지는 건 눈물이 아니라 내 몸속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목구멍에 뜨거운 불덩이가 걸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에도 대답을 못하고 꺽꺽거렸죠. 할아버지, 나 해냈어요. 나 같은 것도 사람 구실할 수 있다고 할아버지가 말한 게 맞았어요.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서 비릿한 피맛이 혀끝을 적셨습니다. 이 금빛 트로피가 뭐라고, 이걸 보여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시상식이 끝나자 대회장은 아수라장이 되더군요. 다른 애들은 꽃다발에 파묻혀 부모님과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들고 그 화려한 풍경 속에 서 있는 내 모습은 마치 깨진 유리 파편 같았습니다. 서아 손에 들린 트로피는 무거운데 내 속은 텅 비어 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억대 외제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주차장을 지나며 나는 내 낡은 가방끈을 쥐어뜯었습니다. 고모한테 보여줘봤자 돌아올 건 빨리 설거지나 해라는 날카로운 타박뿐이겠지.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철저하게 혼자일 수 있나 싶어 등줄기에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서아의 몸에 밴 분식집 기름 냄새는 이 비싼 트로피로도 가려지지 않더군요. 서아는 집이 아닌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산자들의 온기가 없는 축축한 묘지였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은 쥐색으로 변해 있었고 서아의 발가락 끝은 추위에 짓물러가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을 때 참았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나 상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죠? 묘지는 죽은 자들의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릿한 흙내음이 코끝을 찌르고 축축한 한기가 뼈마디 사이사이로 스며들더군요. 서아는 금빛 상장을 그 차가운 묘비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한 장 얻으려고 내 영혼을 얼마나 지식였는지 할아버지는 아실까요? 할아버지, 나왔어요. 약속 지켰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심장이 뒤틀리게 아픈 거죠? 가방에서 대상작 사진을 꺼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약속 그림 속 할아버지는 웃고 있는데 현실의 서아는 피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울고 있습니다. 이까지 상장이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내일이면 다시 고모의 날카로운 칼날 같은 목소리가 서아의 등덜미를 후려칠 텐데. 예술? 그림? 그게 밥 먹여주냐?
대학은 무슨, 가서 설거지나 해. 고모의 환청이 들릴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흐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꿈을 꾸는 자의 목을 이토록 잔인하게 조를 수 있나요? 서한은 묘비를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돌덩이가 차라리 사람 살결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져서 목구멍에 뜨거운 불덩이가 걸린 채 꺽꺽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할아버지, 나 사실 너무 무서워요. 내가 진짜 화가가 될 수 있을까요? 서아의 손등은 찬물에 불어터지고 기름때에 짓물러 있습니다. 이런 손으로 고귀한 예술을 꿈꾸는 게 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남들처럼 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며 예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죽은 이의 무덤가에서 서아 인생을 구걸해야 하는 걸까요?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통증에 숨을 헐떡이며 묘비의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묘비의 이름을 적시고 흙바닥으로 스며들 때 서아의 한도 함께 땅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묵직하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동묘지의 정막을 찢고 다가오는 그 발소리에 서아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돌릴 힘조차 없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은은하게 풍겨오는 비싼 향수 냄새와 억대 외제차의 가죽 시트 냄새. 이 냄새는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의 땀 냄새와는 근본부터 다른 포식자의 냄새였습니다. 내가 그 그림을 그린 아이니? 낮게 가라앉은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긴 목소리가 서아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엔 지난번 장례식장에서 본 그 비단옷 노부인과 신문에서나 보던 재벌 회장 한정우가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너, 우리 아들을 아니? 내가 어떻게, 우리 민수를 알아. 심장이 뒤틀리다 못해 아예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노부인의 절규가 내 고막을 찢고 들어오는데 서아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재벌 회장이니 뭐니 하는 그 위압감이 서아의 가난한 영혼을 짓눌러버릴 것 같아 서아는 앞뒤 재지 않고 달렸습니다. 서아가 왜 도망쳐야 하나요? 죄 지은 건 저들인데. 진흙탕에 운동화가 빠져 헐떡거리면서도 서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내 낡은 가방, 피눈물로 얻은 상장,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 그건 서아의 목숨줄이었습니다. 그걸 버려두고 도망치는 서아 속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걸레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도망친 자리, 한정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주워들었습니다. 수천억을 주무르는 그 손이 낡아서 실밥이 다 터진 가방을 만지며 사시나무 떨듯 떨리더군요. 여보, 이 아이 가방 속에 이게 다 뭐야? 그들이 사진을 보는 순간 묘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상작 사진 속 빗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할아버지의 얼굴. 그건 그들이 20년 전 가진 것 없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매정하게 내쫓았던 아들 한민수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 민수야. 내가 왜 여기, 왜 이런 모습으로. 부인의 목소리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꺽꺽거리며 터져나오는 오열의 묘비 앞의 풀잎들이 다 젖어버릴 정도였죠. 심장이 갈기갈기 찢긴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묘비 앞에 서 있는 저 작은 계집아이, 내 손녀일지도 모르는 서아가 안고 있는 사진 속 인물을 본 순간 내 입안에는 비릿한 피맛이 확 돌았습니다. 이 얼굴이 민수라고? 내 아들 민수란 말이냐? 사진 속 노인은 칠수는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매, 그 붓을 쥐던 손가락의 마디. 15년 전 내가
돈 봉투 하나 던져주고 내쫓았던 내 아들 민수가 확실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자식이 고작 46의 나이에 저토록 팍싹 늙어 노인이 되어 죽었단 말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제 자식을 저 꼴로 만들어 죽일 수 있나 말입니다. 억대 외제차를 타고 비단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내 아들은 곰팡이 피는 지하방에서 노인처럼 늙어 죽어갔는데 목구멍에 뜨거운 불덩이가 걸려 숨이 헐떡거렸습니다.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내 스케치북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내가 할아버지와 보낸 그 지독하고도 따뜻했던 가난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몽당 연필로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며 낄낄대던 오후, 곰팡이 냄새 나는 단칸방에서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나누던 온기, 비 오는 날 다 떨어진 우산 하나의 의지에 서로의 어깨가 젖지 않게 밀어주던 그 지독한 사랑.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는 금칠한 성체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내 아들은 이 가난한 아이 곁에서 이렇게 웃고 있었단 말인가. 부인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비싼 실크 치마가 진흙범벅이 되든 말든 그녀는 정서와 석자를 손톱이 빠지도록 문질러댔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외롭지 않았구나. 이 아이 덕분에 우리 민수가 행복했구나. 입술을 깨물어 피가 터진 줄도 모르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아들을 거둔 것이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가난한 집 아이였다는 사실이 그들의 심장 중앙을 대못으로 박아버린 겁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묘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아들의 마지막 미소가 지금 막 도망쳐버린 저 가난한 소녀의 붓끝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요.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비서실장 박민준이 내민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로 툭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내 관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일주일. 그 짧은 시간 동안 박 실장은 내 아들놈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숨 쉬었던 그 비루한 흔적들을 모조리 긁어왔더군요.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 정서아가 도련님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건 박 실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었습니다. 1년 전 비 오는 날 공원에서 시작된 인연. 일주일에 2번 그 좁고 쾌쾌한 방구석에서 내 아들은 그 가난한 계집아이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답니다. 도련님께서 삶의 의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가 그러더군요. 죽으려던 사람이 갑자기 살고 싶어 했다고. 목구멍에 뜨거운 불덩이가 걸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억 원을 들여 최고의 의료진을 붙였을 땐 죽어만 가던 녀석이 고작 그 어린 것이 가져다 준 컵라면 한 그릇, 몽당 연필 한 자루에 기대어 생명의 불꽃을 태웠단 말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어리석나? 내 아들을 살린 건 내 돈이 아니라 이름 모를 아이의 온기였다니. 박 실장이 마지막으로 내민 서류, 거기 적힌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확 돌았습니다. 정지민. 왜 이 이름이 여기에 있나? 15년 전 내 손으로 직접 찢어발겼던 이름입니다. 가진 것 없는 집딸이라고, 내 아들 앞길 막지 말라고 돈 봉투 하나 던져주고 내쫓았던 그 여자. 내 아들이 평생을 그리워하다 결국 눈도 못 감고 죽게 만든 그 지독한 악연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정서아 학생은 2012년생입니다. 어머니는 정지민 씨고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은 이미 소리도 못 내고 입을 틀어막은 채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회장님, 정황상 정서아 학생은 도련님의 친딸입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 묘지에서 소리를 지르며 내쫓았던 그 아이. 낡은 운동화를 신고 빗속을 달아나던 그 가련한 뒷모습. 그 아이가 내 아들의 피였고 내 핏줄이었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요? 내 손주인 줄도 모르고 그 여린 가슴에 대못을 박았단 말입니까? 손등을 타고 흐르는 게 눈물인지 내 죄를 씻어내려는 핏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거드름을 피우는 동안 내 손녀는 분식집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인 줄도 모르고 나는 그 아이의 꿈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박 실장이 가져온 소식은 위로가 아니라 난도질이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호스피스 병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지민, 내 손으로 찢어발겼던 그 아이가 말기 암 환자가 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요?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모질고 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박 실장이 내민 사진 속 지민이는 더 이상 15년 전에 그 생기 넘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 초점 없는 눈망울. 그 아이는 박 실장을 보고서야 참았던 피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네, 민수 씨 딸이에요. 제 딸 서아. 민수 씨의 핏줄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사정없이 비틀어 버렸습니다.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확 돌더군요. 15년 전 내가 던진 그 독설과 수표 한 장 때문에 그 아이는 임신한 몸으로 거리로 내몰렸던 겁니다. 민수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아들놈은 이미 세상을 등지고 연락을 끊은 뒤였죠. 왜 다시 찾아오지 않았나? 왜 민수에게 말하지 않았어? 박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그건 나 자신을 향한 비명이었습니다. 지민이가 그랬다더군요. 회장님이 나를 돈 때문에 접근한 여자라고 했는데 다시 찾아가면 정말 그런 여자가 될 것 같아서 죽어도 가기 싫었다고요. 심장이 갈기갈기 찢깁니다. 내 잘난 입술로 뱉은 그 말 한마디가 한 여자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내 아들을 평생 외톨이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등줄기에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흐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나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오만이 내 손녀를 분식집 주방의 식모로 만들고 내 며느리를 병실에서 홀로 죽어가게 했습니다. 가장 가슴을 후벼 파는 건 민수와 서아의 만남이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는 서아가 제 딸인 줄도 모르고 그 아이를 아꼈습니다. 제 핏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가엾은 아이인 줄 알고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나눠준 겁니다. 민수 씨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착한 아이로만 생각했겠죠. 그게 민수 씨 마음이었으니까요. 지민이의 그 말이 내 목구멍에 뜨거운 불덩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아비는 딸인 줄 모르고 사랑을 줬고 딸은 아비인 줄 모르고 무덤가에서 오열했습니다. 이 지독한 운명의 장난을 누가 만들었나요? 바로 나입니다. 이 죄 많은 늙은이 한정우가 만든 지옥입니다. 서한테는 제발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죽고 나서 그때 말해주세요. 지민이의 마지막 부탁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 정중앙을 찔렀습니다.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나 같은 늙은이의 체면이 아니라 아이가 받을 상처를 걱정하는 그 마음 앞에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발걸음이 이토록 무거웠던 적이 있었나요?
수천억 계약을 앞두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이 늙은 여우가 고작 중학교 복도를 걷는데 등줄기에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흐릅니다. 교실 창너머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 귀에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히더군요. 내가 왜 이럴까요? 이 으리으리한 외제차와 명품 코트가 왜 이리도 부끄럽고 비릿한 냄새가 나는 걸까요? 교장이라는 자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굽실거리며 아첨을 떨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 대상을 받은 천재 소녀. 그 가식적인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내 입안에는 피맛이 돌았습니다. 내 손녀를 저런 속물적인 인간들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뒤틀리는 통증을 느꼈죠. 압니다. 내가 그 대회 후원사 회장입니다. 정서아 학생을 당장 데려오세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내 속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걸레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장실 문이 열리고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냥꾼 앞에 선 작은 새 같았습니다. 내 권위가, 내 돈이, 내 존재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공포였다는 사실에 목구멍에 뜨거운 불덩이가 컥 하고 걸리더군요. 괜찮다. 혼내려 온 게 아니야. 서아야. 나는 평생 처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는데 발가락 끝까지 저릿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그 무덤에 가방을 놓고 간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란다. 아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짧은 물음에 담긴 그리움이 내 가슴 정중앙을 대못으로 박았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내 아들이, 내가 버린 그 자식이 타인에게는 정말 좋은 분으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사실. 내가 20년 동안 못해준 그 사소한 사랑을 이 어린 손녀가 채워주고 있었다는 사실. 고맙다. 서아야. 우리가 못해준 걸 내가 다 해줬구나.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깡마른 어깨를 짚었습니다. 해진 옷 아래로 느껴지는 아이의 앙상한 뼈마디가 내 죄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좁고 추운 세상에서 홀로 버텨온 내 핏줄에게 나는 이제야 손을 내밉니다. 서아야, 이 못난 할아버지가 부탁 하나만 하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떻겠니? 내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꺽꺽거렸습니다. 억대 외제차 뒷좌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이의 곁에서 30년 전 잃어버린 그 흙먼지 냄새나는 사람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분식집 주방, 그 지독한 기름 냄새 속에서 고모라는 여자가 내뱉는 말들은 내 고막을 찢는 비명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서아를 데려간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키운 애인데 어떻게 키웠냐고요? 내 눈앞에 서 있는 아이의 손끝이 짓물러 터진 걸 보고도 그따위 말이 나옵니까? 인간이 어떻게 제 핏줄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지 그 탐욕스러운 주둥이를 확 찢어버리고 싶더군요. 고생이라. 새벽 4시에 아이를 깨워 설거지를 시킨 게 고생이었습니까? 이건 양육이 아니라 학대야.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 내 가슴속 심장을 옥죄었죠. 아동학대라는 말에 고모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 결국 입술을 깨물며 양육비를 운운하더군요. 수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던져줬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아이를 팔아넘기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내 입안에는 비릿한 피맛이 감돌았습니다. 왜 내 돈이 이토록 더럽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서아를 내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억대 대리석 바닥 위에 놓인 아이의 낡은 운동화가 왜 그리도 가슴을 후벼 파던지. 여기가 집이에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내 목구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컥 하고 걸렸습니다. 수백 평 대지, 금칠한 가구들, 이 화려한 지옥을 만드느라 내 자식을 사지로 내몰고 내 손녀를 분식집 종으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부인은 아이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비단옷에 아이의 때 묻은 옷자락이 비벼지는데 그게 진짜 가족의 살결이라는 생각에 등줄기에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일주일 뒤 하얀 봉투 하나가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안에 든 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며 남긴 마지막 증거이자 내 평생의 죄악을 확정짓는 판결문이었죠. 조부모 마이너스 손녀 관계 99.98% 일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 민수야. 이 아비가 너무 늦었구나. 너무 늦었어. 서아가 내 아들 민수의 친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림을 배웠던 그 할아버지가 사실은 자기 친아버지였다는 이 지독한 운명의 장난.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내 아들의 어린 시절을 발견한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나요? 아비는 제 딸인 줄도 모르고 그림을 가르치다 죽었고 딸은 제 아비인 줄도 모르고 무덤가에서 사진을 비볐습니다. 이 99.98%라는 숫자가 내 심장 정중앙을 대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는 언제나 비릿한 죽음의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회장실의 푹신한 카펫 대신 딱딱하고 차가운 병원 타일 바닥을 밟을 때마다 내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저 문 너머에 내가 15년 전 짐짝처럼 내던졌던 한 여자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뒤늦게야 사람 구실을 하려 드는 걸까요? 병실 문을 열자 코끝을 찌르는 건 약 냄새가 아니라 삶이 타버린 제 냄새였습니다. 지민이 그 고왔던 아이가 이제는 마른 장작보다 더 앙상하게 누워있더군요. 서아가 달려가 그 마른 몸을 껴안는데 내 심장 판막이 뒤틀리며 피맛이 입안에 확 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평생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이 늙은이가 이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대 수표를 내밀며 독서를 뱉던 그 잘난 주둥이는 이제 참회의 신음밖에는 내뱉지 못했습니다. 20년 전에 내 오만이 이 아이의 청춘을 갉아먹고 내 아들을 떠돌게 했다는 사실에 목구멍에 뜨거운 불덩이가 걸려 숨이 헐떡였습니다. 지민이는 오히려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게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를 긁어모아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아야, 내 아빠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림 그릴 때의 내 뒷모습이 그 사람과 너무 똑같아서 엄마는 매일 가슴이 시렸단다. 아비는 딸인 줄 모르고 가르쳤고 엄마는 아비의 뒷모습을 딸에게서 보며 견뎠습니다. 이 지독한 엇갈림을 만든 건 바로 나입니다. 내 손등에 떨어진 지민이의 눈물은 차가웠지만 내 가슴에는 낙인처럼 뜨겁게 찢어졌습니다. 한 달 뒤 기어이 그 기계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멈췄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조화 대신 서아의 그림 한 장이 영정 앞에 놓였죠. 비 오는 날의 약속 그림 속에서 웃고 있는 내 아들 민수와 그 옆에 서 있는 서아. 이제 그 그림 속에 지민이의 영혼도 함께 깃들었겠지요. 엄마 약속할게. 나 계속 그림 그릴 거야. 할아버지가 지켜준댔어. 아이가 영정 앞에서 꺽꺽거리며 우는데
나는 그 가냘픈 어깨를 감싸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금식기를 써도 채워지지 않던 내 영혼의 구멍이 아이의 울음소리로 비로소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 70년 중에 가장 비참하고도 가장 인간다운 눈물을 흘린 날이었습니다. 천장짜리 비단 이불을 덮어도 가슴속 시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더군요. 내 저택, 수백억을 들여 치장한 이 금칠한 감옥에 서아를 데려왔지만 아이의 깡마른 어깨를 볼 때마다 내 심장 판막은 시계태엽처럼 뒤틀렸습니다. 왜 이제야 이 아이의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이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된 걸까요? 아이는 처음에 밥도 제대로 못 넘겼습니다. 최고급 대리석 식탁에 앉아 있는데 아이의 손은 여전히 분식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듯 굽어 있더군요.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줘도 그 짓물러 터진 가난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마누라는 그런 서아를 품에 안고 매일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서아야, 배고프지? 이거 좀 먹어봐라. 할머니가 너 주려고 새벽부터 준비했어. 간식이라며 내온 진수성찬 앞에서도 아이는 눈치를 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여린 것에 영혼을 난도질해 놨나 싶어 내 목구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걸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큰 결심을 하고 아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거기엔 내가 20년 동안 실패작이라며 외면했던 내 아들 민수의 그림들이 숨죽이고 있었죠. 먼지를 털어내니 비릿한 물감 냄새와 함께 아들의 한이 내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아니, 우리 아빠가 그리신 거예요? 서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풍경화 하나, 정물화 하나. 그 붓질 하나하나에 내 아들이 얼마나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며 나를 원망하고 또 사랑했는지 담겨 있더군요. 그림 속 색감은 따뜻했지만 그걸 바라보는 내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그림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25, 그 빛나던 청춘에 그린 여자의 초상화. 환하게 웃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애처로운 눈망울을 가진 여자. 이분이 우리 엄마예요? 서아의 목소리가 갈라진 논바닥처럼 찢어졌습니다. 그래, 내 아빠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내 엄마란다. 내가 수표 한 장으로 찢어버리려 했던 그 사랑이 아들의 캔버스 위에는 영원히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림 속 엄마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꺽꺽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정말 사랑했구나. 정말로. 아이의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지위가 자식을 지키는 방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을 잇는 건 내가 무시했던 그 구질구질한 사랑이었다는 걸 나는 70년 인생을 다 살고 나서야 피눈물로 깨달았습니다. 서아야,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이 늙은 죄인을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아빠가 못다 이룬 그 꿈. 이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주마. 심장 판막이 뒤틀리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 저택의 금칠한 벽들을 볼 때마다 목구멍에 뜨거운 불덩이가 걸리던 날들이었죠. 이제야 나는 그 비릿한 죄책감을 씻어낼 재단을 쌓기로 했습니다. 한민수 미술재단. 이건 거창한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제 자식의 꿈을 짓밟고 핏줄을 길거리에 내팽개쳤던 이 못난 늙은이의 처절한 반성문입니다. 재단 개소식 날 수많은 카메라와 위선적인 웃음을 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그 화려한 단상에 올라
내 생전 가장 치욕스럽고도 정직한 고해성사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한민수는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비가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돈과 지위에 눈이 멀어 내 자식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찢어졌습니다. 청중들의 숨소리가 멎고 내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홀로 죽어간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마지막까지 지켜냈던 이름 없는 소녀. 내 손녀 정서아. 이 재단은 내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서아들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서아가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온기가 내 심장 정중앙을 찌르던 대못을 서서히 뽑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 가득 감돌던 비릿한 피맛 대신 이제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더군요. 행사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다시 그 축축한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묘비, 아니 내 아들 민수의 묘비 앞에 섰을 때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이제 나 안 울어요. 서아는 가방에서 새 그림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 가족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와 내 마누라, 그리고 서아. 그리고 그들을 하늘에서 인자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아들놈, 민수. 그림 속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빗물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대 정장 바지가 흙탕물에 젖는 줄도 모르고 그 차가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년 오만으로 가득 찼던 내 무릎이 흙바닥에 닿는 순간 비로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민수야, 이 애비가 잘못했다. 내가 옳았어. 수천억 재산보다 저 그림 속의 웃음 한 조각이 진짜였다는 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내 통곡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흩어질 때 할머니도 아이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걱정 마라, 민수야. 내가 못 따준 사랑, 이 어미가 뼛속까지 채워서 서아 키울게. 그때였습니다. 축축한 바람이 우리 세 사람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들놈이 아버지,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 우세요.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요. 비는 그쳤습니다. 진흙탕 같던 우리 인생 위로 이제야 씻기지 않던 한이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손녀 서아의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을 어루만지며 나는 비로소 남은 생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의 방 창가에는 항상 무지개가 뜹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비릿한 기억에 머물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는 이제 우산을 나눠 쓰며 함께 웃습니다. 비 오는 날의 약속은 그렇게 우리 가족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벼락처럼 지나갔습니다. 이제 22살 어엿한 숙녀가 된 서아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걸린 제목을 보는 순간 내 눈앞은 30년 전 흙먼지 냄새나던 그날처럼 흐릿해졌습니다. 비 오는 날의 약속. 전시장 입구에는 서아의 인생이 통째로 박힌 세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12살 지옥 같은 가난 속에서 피눈물로 그린 노인과 소녀. 두 번째 15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처음으로 숨을 쉬며 그린 우리 가족. 세 번째 그리고 오늘 서아가 온 영혼을 갈아 넣은 이어지는 사랑. 마지막 그림 속에는 내 아들 민수와 지민이가 가장 예쁘고 젊은 모습으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늙어 터진 나와 내 마누라, 그리고 활짝 웃는 서아가 서 있더군요. 그 그림 앞에 서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게 아니라 비로소 조각조각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서아에게 묻더군요.
이 전시회의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서아는 주름진 내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내 마누라는 그림 앞에 주저앉아 아들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나 역시 억대 외제차를 타고 거드름 피우던 시절엔 절대 몰랐던 이 비릿하고도 따뜻한 행복에 목이 메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서는 길,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놈의 비 지긋지긋하다며 인상을 썼을 텐데 오늘은 그 빗소리가 마치 민수가 치는 박수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써요. 이제 제가 씌워드릴게요. 서아가 커다란 우산을 펼쳐 우리 노부부를 감싸 안았습니다. 좁은 우산 속에서 서로의 어깨가 부딪히고 빗물이 신발등을 적셔도 하나도 춥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그래, 서아야. 우리 같이 가자. 끝까지 같이 가자. 비 오는 날의 약속? 그건 비를 피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함께 젖으며 걷겠다는 피눈물 나는 맹세였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사람의 심장으로 이어질 뿐입니다.